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 콘서트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하는 이진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 콘서트에는 다른 때보다 어린 친구들이 꽤 많이 와주셨어요. 아마도 경제 콘서트의 이번 주제가 로봇이다 보니까 너 어릴 때 로봇 좋아했잖아, 같이 들으러 가자 해서 자녀를 이끌고 손잡고 오시는 분도 꽤 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요즘 로봇에 대해서 갖는 관심은 로봇이 개발돼서 점점 더 많이 쓰여지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희망과 걱정이 공존하는 그런 궁금증일 겁니다. 당장 로봇 때문에 내 일자리가 걱정인 분들도 계시겠고요. 그래서 오늘 경제 콘서트도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지, 근본적으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게 가능하긴 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로봇은 어느 때 보면 모든 걸 다 잘하는 만능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로봇은 절대 못하겠구나 하는 영역도 있을 수 있고요. 인간과 로봇이 같이 하면 더 잘하겠다 싶은 영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구분하는 지혜를 가지려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로봇들이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순서일 텐데, 그 궁금함에 대한 답을 주실 우리나라 최고의 로봇 전문가 한 분을 17번째 손에 잡히는 경제 콘서트의 강연자로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강연 들어보죠. 오늘의 강연자는 일단 이분이 만든 로봇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설계부터 제작까지, 설계부터 제작까지라고 하는 게 말은 쉽지만 그냥 이분이 다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찰리라고 하는 로봇이 있는데요. 여기서 참고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하고 흡사한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보통 로봇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팔만 움직이는, 그러니까 로봇 구경하러 가자 해서 갔는데 팔만 보이면 되게 실망스럽잖아요. 그런 로봇도 있고, 정말 사람처럼 생겨서 손발이 다 달려있는 로봇도 있는데 그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찰리라고 이름 붙은 로봇은 로봇 축구 대회인 로보컵 대회에서 우승도 여러 차례 했고, 또 2011년에는 미국 타임즈가 해마다 발표하는 최고의 발명품 50선 안에 몇 등으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었습니다. 또 재난 현장에서 사람 구조하는 목적의 로봇도 있고요. 또 지난 평창 올림픽 때는 스키 타는 로봇, 이분도 이분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이분 뭐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로봇 축구 대회에 출전할 로봇을 만들어서 훈련도 시켜야 되잖아요. 보면 로봇계의 박항서 감독인가요? 한양대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의 한재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저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한 20분 오셔갖고 앞에서 이렇게 소곤소곤 뭐 이런 걸 상상해서 왔는데 공개 방송이 대단하네요. 어떤 얘기를 해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뭔가 이렇게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왔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욕심을 부리면 망한다. 그래서 욕심을 쳐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딱 하나만 하자. 딱 하나만 잘해도 이 30분 정도의 시간이 유중한 시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무래도 로봇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실 로봇 잘 몰라요. 집에 몇 대 있으세요? 뭐 청소하는 뭐 그거 빼고 그거 뭐 몇 대 있으세요? 뭐 걸어 다니는 애들. 그러면서 뭐 저 고민 상담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없어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험실에서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봇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전문가예요. 미래가 되면 이 로봇이
인간을 멸종시켜요. 그리고요 사람을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할 거예요. 인간이 지구의 그 온난화의 주범이자 쓰레기 배출을 하는 아주 악독한 존재라서 멸종을 시켜야 돼서 핵무기를 날려요. 이런 생각을 하죠. 모르면서. 그런데 그게 그러면 가능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은 미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왜 이런 생각들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을 하게 되느냐 생각해 보면 잘 몰라서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라베기 역설 하나만 얘기하고 갈 겁니다. 이거죠. 기계라는 존재는 인간이 못하는 것만 잘한다예요. 기계라는 존재는 인간이 못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못하는 거는 굉장히 잘해요. 우리 시속 100km/h로 못 달려요. 하지만 발가락만 까딱까딱하면 발목만 까딱까딱하면 가능합니다. 자동차라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기계다 보니까 기계가 굉장히 어마어마해 보여요. 엄청난 존재로 보입니다. 하지만요 반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인간이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기계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로봇과 공존할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존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긴 하겠죠. 그러면 뭘 못하고 뭐를 잘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모라베기 역설 기계라는 존재는 인간이 잘하는 건 못하고 인간이 못하는 것만 잘한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봇은 기계예요. 기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 상 받고 뭐 이런 거 다 뺄게요. 이건 나중에 저희 질문 나올 때 혹시 필요할까 봐 그 정도. 스키로봇 때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평창올림픽 때 스키로봇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한 분. 고마워.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대단합니다. 저런 친구들이 있어서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뭐 방송을 뭐 한 것도 아니고요, 공중파에서 방송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 유튜브 상에서만 이제 방송이 됐고요. 하지만 전 세계 언론에서는 굉장히 대서특필을 해서 어떤 한 칸을 채웠던 이벤트이기도 했습니다. 스키로봇 대회를 설명을 하려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기계가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라서 제가 들고 나왔어요. 다른 로봇도 나중에 질문 나올 때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만 할게요. 평창올림픽 때 이런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로봇을 가지고 실제 슬로프에서 스키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처럼 스키 경기를 해보자. 그것도 인간형 로봇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전 세계에 스키 타는 로봇은 거의 없었어요. 조그맣게 만들어갖고 뭐 장난처럼 뭐 하는 정도는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시도 안 했고 할 필요도 이유도 못 느꼈던 그런 분야였죠. 로봇이라는 게 좀 그래요. 아직까지는 뭔가 한번 해보면요 항상 세계 최초예요. 그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디벨롭가 많이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됐어요. 주어진 기간은 8개월. 8개월 동안 8개 팀이, 국내 8개 팀이 열심히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술, 그리고 아무것도 레퍼런스로 참고할 만한 게 없는 기술을 8개월 만에 만들어낸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대회는 끝났어요. 뭘까요?
왜 우리는 이런 무모한 계획을 하고 또 이런 무모한 계획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그 성공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이 나쁜 말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좀 이거 교육자로서 할 말은 아닌데 이렇게 해볼까요? 내일이 기말고사예요. 지금 기말고사 지금 끝냈는데 기말고사 내일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는 만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만점을 못 받더라도 과에서 1등은 해야 돼요. 반에서 1등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분 아시네요. 그렇죠? 다들 마음속에는 알죠. 그 답을. 컨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남의 걸 베껴야 돼요. 그것도 과 수석이나 전교 1등이나 이런 친구들 옆에 딱 붙어서 그들이 뭐를 하는지를 똑같이 답을 쓰면 공동 1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건 공정함이 위배되잖아요. 누구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거는요. 학교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구 아래,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있나요? 없어요. 우린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 다들 베껴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공유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기술과 남의 기술을 서로 융합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소양을 지금 못 갖춰주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 변명을 하는 거죠. 길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로봇 연구자들이 열심히 베낍니다. 누가 뭐 했지? 그런데 베낄 때 라이센스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라이센스가 만약에 그 저작권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갖다 써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오픈 소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봇계에서는 오픈 소스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내가 만들었어도 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에 대한 공유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 덕에 우리도 그 로봇을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GitHub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수십만 개의 소스가 쫙 나를 좀 써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좀 그런 세상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말을 좀 길게 했고요. 자, 스키로봇 다시 돌아와서 스키로봇을 이제 우리 다 같이 개발하는 개발팀이라고 할게요.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다 같이 저랑 이제 회의하는 겁니다. 자, 스키로봇 만들자. 우리가 베낄 건 스키로봇이라는 걸 누군가 만들어진 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그냥 쓰는 것뿐이야. 그런데 그럼 이런 소스들을 갖고 어떤 소스를 쓰면서 어떻게 우리가 스키를 타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봇 만드는 것 자체는 그냥 저희들 전문가니까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요. 괜찮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려면 스키부터 알아야겠죠. 스키 경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자, 스키 경기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알파인 스키 대회전. 또 없으세요? 어떻게 이러면 회의가 안 되는데. 그럼 컬링 할까요? 컬링 우리 종목을 바꿉시다. 컬링 영미야 하면서 그건 다 아시죠? 그건 또 다 아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 설명해 드릴게요. 그 깃발을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어떤 깃발이냐면 색깔이 있는 깃발이에요. 그 깃발이 쌍이에요. 한 쌍이에요. 빨간 게 하나만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빨간 깃발 2개를 꽂아요. 한 쌍을 꽂죠 항상. 그러면 그 2개의 깃발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게 스키 경기예요. 근데 빨간색 한 쌍의 깃발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색깔이 다른 파란색 깃발 2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파란 깃발 사이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게 색깔을 교차하면서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깃발을 다 통과했을 때 누가 제일 빨리 들어오느냐를 갖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가르는 경기가 스키 대회죠. 그래서 아무데나 막 타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로봇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자, 이제 로봇 이제 스키 경기는 알았으니까 로봇 하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겠죠. 뭐가 제일 어려울까?
이거 만들 때 뭐 어떤 기술을 극복하면 될까를 얘기를 해보자고요. 어떤 얘기를 하시겠어요? 뭐가 어려울까요? 스키 타는 데 있어서. 역시 넘어지지 않는 거, 방향 전환, 균형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로봇을 모른다는 겁니다. 로봇은요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처음에 서두에 그리고 모라백의 역설을 막 재창하면서 했는데도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싹 흘러간 거죠. 우리는 로봇을 볼 때 사람을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하죠? 사람은 스키장 딱 가면요 처음 초보자, 나 스키 처음 타봤어요. 슬로프에 처음 와 이런 게 눈이 이렇게 많어 처음 왔어요. 그럴 때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키 탁 신어보니까 이거 왜 이래 왜 제어가 안 돼 막 하다가 이제 첫 조망이 딱 붙어갖고 살려주세요 이러는 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행동 패턴이죠. 로봇은 어떨까요? 로봇은요 저희 로봇 이제 뚝딱뚝딱 처음 만들었잖아요. 스키 로봇 뚝딱뚝딱 만들어갖고 처음 시작 테스트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안 넘어졌어요. 그냥 쭉 가요. 왜 그럴까요? 그게 다르다고요. 인간이 못하는 그거를 로봇은 잘해요. 왜냐고요? 로봇은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인간은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무리 뭐 마음을 먹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스키장 딱 오면 저 멀리 저 높은 산에서 누군가가 샥 하고 내려옵니다. 막 프로 스키어죠. 와 멋있다. 그럼 나도 이미 그 사람이 돼 있어요. 빨리 저기 올라가서 해야지. 그런데 웬걸 이거는 뭐 균형도 못 잡고 엉덩이는 자꾸 뒤로 빠지고 선생님은 엉덩이 집어넣으세요 그러는데 그럴 말 들을 때마다 엉덩이 뒤로 빠지고 그래갖고 무게중심 뒤로 무너져갖고 넘어지죠. 왜 이러는 걸까요? 인간은요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빠른 운동 신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척수에 웬만한 삶에 필요한 정보들은 다 척수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고를 해야 되고 깊은 사고를 해야 되는 건 따로 분리를 해서 뇌에 막 몰아놨습니다. 그렇게 두 개가 협업을 하는 거예요. 척수와 대뇌가. 그래야지 경쟁력이 높아져요. 그렇잖아요. 저기 뭐 원시 시대로 가볼까요? 우리 태초에 저기 뭐 산에서 뭔가 하나 동물 4발 달린 게 뭔가 나를 향해서 막 뛰어와요. 저게 호랑이야 토끼야 보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뭔가 내려오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막 뒤돌아서 막 도망가야 돼요. 그래갖고 내 친구 한 명보단 더 빨리 뛰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 친구는 잡아먹히고. 그래서 빠른 판단, 아예 대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운동신경이라는 건 아예 마음과 다르게 막 다리는 막 뛰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몸을 마음에 들게 세팅을 하려면 무지하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 100번, 1000번 하면 그때서야 척수가 알았어 들어줄게 하면서 좀 바꿔요. 그걸 우리는 훈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똑같은 짓을 하루에도 100번, 공도 100번 던지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로봇은 그냥 하나의 알고리즘이죠. 해라고 하면 해요. 그리고 센서들도 좋아요. 균형 감각이요. 우리 달팽이관 있듯이 로봇도 자이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각도 다 측정해낼 수 있어요. 굉장히 깨끗한 신호로. 그러면 자기 상태를 입력을 받아서 그거 이런 때는 저렇게 해라고 명령만 내려주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마디만 이렇게 해. 그럼 그대로 해요.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스키드 로봇 만드는 거 그냥 한 3개월 주면 그냥 뚝딱뚝딱 다 하겠네.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8개월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저희 뭐 밤도 엄청 힘들었어요. 그럼 뭐가 이렇게 힘든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몰라야 되는데 알아버리시네. 깃발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비디오. 이거는 대회 일주일 전에 리허설하는 모습이에요.
스키 타는 로봇이 있죠. 저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국가대표 스키 선수입니다. 그래서 혹시 넘어질 때 그러니까 안전상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봐 따라가 주는 거고요. 저 로봇이 알아서 자기가 깃발 사이사이를 저렇게 헤쳐나가는 겁니다. 잘하죠. 일주일 전에 저거 하고 나서 정부 관계자들 아까 뒤에 막 서 있던 거 보이세요? 막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면서 그분들이 됐다 살았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저 비디오만 보면은 뭐 그냥 라라라라라라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이겁니다. 아직 정치 안 돼요. 제 시그널이 안 맞았어요. 이걸 할게요. 깃발인데요. 처음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깃발을 알아본다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취학 아동도 손잡고 그 슬로프로 가서 자 저게 깃발이야라고 하면은 저게 깃발이라는 거구나라고 알아들어요. 그리고 다른 슬로프 가서요. 다른 세계 다른 종류의 깃발이 꽂혀져 있을 때 아유 우리 알아볼까? 그래서 저거 뭐니? 그러면 저 깃발이잖아. 아까 가르쳐줬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우리 아이 천재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그걸 인퍼런스라고 부르죠. 유추 능력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것을 하나의 사물로 인식해버리는 것. 이런 유추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물들을 다 익히면서 살아요. 이건 마이크, 이건 스피커, 이건 무대, 저건 스크린, 저건 빔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경쟁력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00명 중에 99명 다 하고 있는 걸 우리는 경쟁력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에요. 100명 중에 한 사람 딱 잘해야 그 사람을 뭐 우등생이니 대단한 사람이니 하면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인간이 잘 못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법전도 외우고 막 의학 서적도 막 술술술 읽고 이런 사람들 보고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연봉도 높게 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깃발 잘 알아본다고 우리 연봉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로봇들에게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못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라베기 역설이에요. 그래서 저 깃발을 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깃발을 알아봐야 그 사이로 들어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깃발 지금 밑에 있는 이미지는 저희 로봇 다이애나가 보고 있는 카메라로 찍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파란색 네모를 쳤죠. 자기가 스스로 친 거예요. 저 깃발이지라고. 그러고 나서 깃발을 향해서 레이저로 측정을 합니다. 거리를 측정을 해요. 그러면 공간상에 X, Y, Z 좌표가 나와요. 깃발의 X, Y, Z 좌표가 나오면 공간상에 깃발이 여기 있구나를 알게 되고 그 깃발 사이를 지나가려면 내가 포즈를 어떻게 취해야겠구나라는 건 이제 프로그램으로 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봤던 이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만들어져요. 자, 문제는 이거는 이제 결과고 그 과정이 문제인 거죠.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우리 스키로봇 알고 있는 이 6학년 친구 어떻게 할래? 저 프로그램 짜고 있어. 우리 같이 연구하고 있잖아. 어떻게 할까? 우리 저거 어떻게 깃발을 알아보지? 지금 되게 재밌어하면서 저에게 막 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빨리 말해. 이러면서 그 로봇이 보고 있는 장면은 그냥 숫자입니다. 그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모니터에 1280 곱하기 960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은 해상도 말하는 거잖아요. 점들이 몇 개 있느냐, 점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스크린이 아니냐, 뭐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모니터 TV 살 때. 그 뭐냐면 점들의 하나의 점마다 RGB 값들이 있어요. 레드, 그린, 블루, 색깔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죠. 그 빛의 삼원색을 적절히 조합시켜 갖고 뿌리면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카메라는 픽셀들마다 지금 내가 담당하고 있는 색깔의 RGB가 어느 비율인지를 다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RGB 정보대로 나중에 스크린에다가 쏴주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모니터의 화면이 되는 거죠. 결국에 로봇이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시각으로 보는 이런 장면들이 아니라 숫자일 뿐이에요. 3차원 매트릭스라고요.
3차원 매트릭스를 저희는 이제 텐서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 텐서들이에요. 그 숫자들 조합들 중에 도대체 깃발이 뭐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 인간은 어떻게 알아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제 해요. 이제 처음에 하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야, 연구진들이 참 참여율이 낮아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 리더인데 어쩔 수 없이 말을 합니다. 일단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 빨간색 깃발이니까 RGB 값이라면서요. 그러면 R 값, 레드 값이 막 뭉쳐져 있는 거 그런 거를 깃발이라고 추정하면 안 될까요? 좋은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양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대충 쉐입이 이제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네모난 빨간색이 있으면 그 깃발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스키 경기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구경을 와요. 옆에 이렇게 뭐 하냐 쟤네들? 그래서 이렇게 스키 타다 말고 앞에 서 있어요. 빨간색 스키복을 입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죠. 실제 세상은 그렇습니다. 실제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로봇을 실제 세상에서 쓴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이 하는 식으로 해야 돼요. 인간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삽니다. 어떻게? 직관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냥 알아요. 그냥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린 그걸 알고 싶어요. 그걸 컴퓨터를 그 직관이라는 개념을 컴퓨터에 녹일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실패했어요. 아직까지도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냐고요? 별의별 꼼수를 다 쓰는데 일단은 전교 1등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과 수석이 누구지? 전교 1등이 누구지? 누가 제일 잘하지? 라고 찾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전교 1등이 있었어요. RC인데 RC 아세요? RC 이름이 파고. 그래서 그 알고리즘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을 합니다. 딥러닝은 일종의 사물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죠. 사물을 보고 이건 뭐야? 이건 사람이야. 이건 자동차. 이건 신호등이야. 뭐 이런 걸 하기 위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이제 바둑을 이용을 했죠. 사람들에게 뭔가 이 파워풀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둑을 이용을 했어요. 그 뭘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얘는 어떤 기계가 되느냐가 결정이 돼요. 바둑판을 막 보여주면 얘는 이기는 바둑판 그림을 그리는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요. 저희처럼 스키장에 깃발 사진을 막 입력시켜주면 깃발을 알아보는 그런 알고리즘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돼요. 그래서 열심히 딥러닝 모델에다가 열심히 학습을 시킵니다. 사진을 막 밀어 넣는 거예요. 사진을 밀어 넣을 때 입력시키는 거죠. 입력시킨다는 걸 이제 저희들 속어로 밀어 넣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모를 쳐요. 이게 깃발이야. 이 사진 속에 이게 깃발이야라고 네모를 쳐서 그건 이제 라벨링이라고 불러요. 레이블링. 사진을 입력시켜주면 프로그램이 한 바퀴 쫙 돕니다.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그냥 처음 보는 장면, 이제 로봇이 이제 스키장에 딱 온 거죠. 자, 깃발 뭐야? 그러면 자기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공부한 걸 바탕으로. 자, 이제 사람 능력이 따라잡는 것 같아요. 사람은 깃발을 알아보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2번? 3번? 10번 하면요 사람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 아저씨 나한테 왜 이래? 멀리해야 되는 사람이다. 100번 하면요 잡혀가요. 아동학대 뭐 이런 거 걸려요. 우리는 사람에게 100번씩 뭔가 반복시켜주면 그거를 고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인간끼리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형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자, 그런데 로봇은, 인공지능은, 딥러닝은 몇 번 알려줘야 될까요? 사진 몇 장이나 보여주면 될까요? 고문 한번 해볼까요? 100번? 100장? 사진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화면 캡처해서 네모 쳐서 그걸 또 파일로 만들어서, 규정된 파일로 만들어서 알고리즘 돌리기에 입력시켜주고 뭐 이래야 돼요. 와, 그 시간을 하나 만드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100번? 하나당 1분 해도 100번이면 100분인데 1시간 반 동안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게 할게요. 해야지 뭐 스킬 타든지 만들든지 하니까 101번째 알아볼까요? 101번째 딱 그냥 사진 딱 알아봐. 깃발 여기 있는데 어딘지 찾아봐. 95%의 확률로 틀립니다. 안 돼요. 몇 번 할까요 그러면? 1000번? 1000번? 만번? 만번 만번 만들려고요? 만장? 1000번 하잖아요. 1000번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1000번 하잖아요. 며칠간에 걸려서 1000장을 만들었어요. 1001번째는요. 한 맞출 확률이 한 15%까지 올라가요. 10개 중에 하나 겨우 맞히는 거죠. 그거 갖고 스키 경기 하면은 끝장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만장? 와, 만분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결국에는 업계에서는 10만 장을 요구합니다. 보통 필요한 게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숫자는 10만 개라는 게 통설입니다. 그렇게 많이 데이터가 필요해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인공지능이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는 아예 가능성 제로였던 것들이 10만 번 하면은 이제 뭔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산업이 바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럼 몇 장을 했을까요? 저 한 10장 한번 해봤어요.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이걸 하고 교수 하려고 하었나? 막 자괴감 들고 막 못하겠어요. 전화 오고 막 뭐 하고 수업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저 회사에 오래 있었거든요. 회사에 한 15년 있었는데 회사였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학교 오니까 좋더라고요. 학교 오니까요.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래갖고 이제 학생들을 이제 꼬십니다. 되게 멋있게 해야 돼요. 제가 하도 많이 해갖고 이제는 눈 감고도 해요. 꿈속에서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나와 같이 인공지능 로봇 개발하지 않으련? 이러면요, 뭔가 우리 혹해요. 그리고 나서 결정타를 하나 날립니다. 시간당 10,000원 줄게. 그러면 막 구름같이 몰리는 거죠. 저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연구실로 이렇게 우르르 데리고 가요. 그러고 나서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에 이렇게 앉힙니다. 책상 하나, 컴퓨터 하나 딱 앉혀갖고, 자, 너는 그 G사에 들어가고, 너는 F사, 그 얼굴이 있는 그 사, 너는 그 별 있는 그 회사, 너는 뭐 이렇게 해갖고 SNS에 스키어들을 팔로우하게 만든 다음에요. 그 스키어들이 계속 사진을 올리잖아요. 스키장 사진들. 그거를 화면 캡처를 하는 거죠. 화면 캡처를 해갖고 깃발 있는 거에 네모를 쳐요. 그래갖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쫙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만든 게 2달 넘게 해갖고 10,000장 모았어요. 10,000장. 10,000장 모았고 화면 전환도 하고 좌우 반전도 시키고 돌리기도 하고 막 별의별 짓을 해갖고 막 숫자를 늘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스키 대회를 한 게 이거예요. 이제 비디오 한번 볼까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쫙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1초에 한 20번 정도는 해야 제어까지 다 들어가서 로봇이 깃발 사이를 통과할 수 있게 돼요. 지금 보면 컴퓨터에서 난리가 나 있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 아까 첫 영상은 그냥 라라라라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서비스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여기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했던 학생들 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캐치하셨나요? 여기 손에 잡히는 경제잖아요. 시간당 10,000원 줬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깃발 하나 알아보려고 2,000만 원 썼어요. 인건비로. 보통 평균 한 10명의 학생들이 2달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가져간 거죠. 엑스트라 머니예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100만 원이 생겨요. 손에. 그 돈 뭐 했을까요? 뭐 밥 먹었겠죠. 뭐 술도 마실 수도 있을 거고 담배도 사 피울 수 있고 뭐 데이트도 할 거예요. 그 뭐 당구장도 가고 게임방도 가고 학교 앞에 지역 상권이 살아납니다. 예상치도 못한 2,000만 원이 학교 앞에 쫙 뿌려진 거죠. 그럼 그 돈은 또 어디로 갈까요? 식자재도 사야죠. 뭐 원두도 사야죠. 경제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제가 보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뭐 거창하게 뭐 나노바이오 로봇 뭐 빅데이터 다 필요 없어요. 1시간에 10,000원짜리가 생겼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깃발 하나 알아보려고. 전혀 저건 서비스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데 깃발 하나 알아보는 것 때문에 2천만 원의 돈이 돌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로봇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국가 브랜드를 홍보했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술의 우위에 대한 얘기를 펼쳐나갔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어요. 저거 아무 가치 없다고 누가 말해요? 저거 굉장한 브랜드 홍보를 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의 외신들이 스포츠면에 스키 대회 대신 스키 로봇 대회를 실어줬어요. 이런 게 경제죠. 그렇잖아요. 월드컵은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죽 공에다가 공기 불어넣어갖고 잔디밭에서 공 차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물에다가 공 차 넣는 게.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서비스를 만들고 경제를 일으키죠. 피파는 굉장한 권력 집단이 되어가고 있고, 이게 사실은 경제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걸 가지고 지금 의미 있게 만들어내고, 그 의미 있게 만들어내는 기폭제가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산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작을 보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은 분명히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로봇과 인간의 협업 지점을 분명히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 얘기를 앞으로 1시간 동안 또 더 해보죠. 감사합니다.